최봉달의 딸 성내는 인품이 순하고 인물이 곱기로 온 마을에 소문이 났다. 어느덧 나이가 차서 홍기가 되자 먼 곳 가까운 곳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드는 매파들의 치맛자락 때문에 문턱이 닳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최봉달은 술을 몹시 좋아하는 위인이었다. 더구나 그의 술버릇은 유명했다. 술에 취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안 되는 일이 없었다. 누구에게나 호언장담 큰 소리를 쳤는데 술이 깨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기억해 내지 못했다. 이런 술버릇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총각들은 최봉달을 만날 때마다 술집으로 이끌어 취하게 하고는 그의 기분이 최고조에 이를 즈음에 을의 성례와의 혼사를 졸랐다. 그러면 최봉달은 그래, 좋아. 오늘부터 자넨 내 서희야. 둘도 없는 내 서희고 말고. 하고 총각의 등을 두들겼다. 그러나 그 이튿날이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총각에게 술을 얻어먹고는 똑같은 호언장담을 하곤 했다. 이렇게 술 한 번 얻어먹을 때마다 사위가 하나씩 늘어나 결국 최봉달은 동네 장인이 되고 말았다. 일은 난처하게 되었다. 길을 걸을라치면 만나는 총각마다 장인어른하고 매달려 태기를 하자고 조르니 자신의 버릇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최봉달은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딸 성내가 가만히 보니 근간의 아버지가 기운이 없고 늘 침울한 기색이 있어 그 까닭을 물었다. 최봉달은 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성내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일로 심려하시다니요. 아버님의 술버릇을 악이용한 그들이 나쁘지 아버님께서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제게 한 생각이 있으니 어느 날이고 아버님께서 약속하신 총각들을 모두 불러주시겠습니까? 최봉달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총각들을 불러 모았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최봉달의 집에 모여든 총각들은 성내가 앉아있는 사랑방 앞에 열을 지어 늘어섰다. 이윽고 성내의 낭낭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첫 번째 분 들어오세요. 맨 앞에 서 있던 총각이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다. 성내는 눈을 내리깔고 단정히 앉아 질문을 했다. 무엇으로 저를 기쁘게 해주시렵니까? 총각은 있는 지혜를 다 내어 대답을 했으나 성내는 쌀쌀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총각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낭패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갔다. 이런 식으로 10여 명의 총각들이 낙담하여 돌아가니 문 앞에는 이제 어느 집 머슴으로 장뼈가 굵은 장사 돌쇠만 남게 되었다. 그는 마지막 사람으로 사랑방의 문턱을 넘으며 화가 잔뜩 났다. 돈 많고 재주 좋은 총각들도 다 싫다고 돌려보낸 성내에게 머슴살이나 하는 자기가 눈에 차겠는가? 그런 열등감의 반작용 때문이었을까? 그는 알 수 없는 오기가 불끈 솟아 가슴이 팽팽해졌다. 들어오는 돌쇠를 보며 성내가 또 물었다. 무엇으로 저를 기쁘게 해주시겠습니까?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묵묵부답으로 서 있던 돌쇠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바지를 훌렁 내리며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요. 하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러자 성내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로 제가 찾던 분입니다. 당신이 바로 제 낭군입니다. 평생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얼떨결에 바지를 지켜 올리고 바지춤을 잡은 채 엉거주춤하면서 성내를 내려다보던 돌쇠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병사 이원은 명나라 장수 제독 이여송의 후예다. 이여송의 손자 이응인이 명과 청이 교체되는 시기에 난리를 피해 조선으로 도망쳐 왔었다. 이원은 춘천 땅에서 친히 호미를 잡고 김을 매며 농부들과 섞여 살았다. 때마침 여름 보리타작을 하는데 피곤해서 타작마당 옆 숲을 그늘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누가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아 눈을 떠보니 스님 옷을 입은 소년이 옆에 있었다. 이원이 일어나 물었다. 네가 나를 흔들어 깨웠나? 그러합니다. 그리고 말했다. 서방님은 이런 타작마당에 파묻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즉시 길을 떠나 상경하십시오. 내 한양에는 친지 하나 없고
할 일도 없는데 공연이 무엇하러 상경하겠나? 4, 5일도 안 되어 서방님은 반드시 벼슬길에 나가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도 서방님을 찾으시니 지금 속히 상경하십시오. 스님이 거듭 간곡하게 말하니 이원이 그 말을 기특하게 여기고 바로 한양으로 가서 동문안 여관에 머물렀다. 다음 날 판서 정창순의 집으로 갔다. 평소 그와 모르는 사이였지만 정창순이 그때 병조판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원이 문 밖에서 명함을 드리니 즉시 만나주었다. 이원이 자신은 이제독의 후손이라고 소개하니 정판서가 말했다. 며칠 전 경연 중에 임금께서 채판서에게 제독의 후손에 대해 물으셨다오. 가서 채판서를 만나시오. 이원이 즉시 가서 채판서를 만났다. 재판서는 이원을 접견하여 상세한 사항을 물었다. 채판서가 말했다. 자주자주 오게나. 재판서는 뒷날 임금을 모시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고했다. 임금은 이원에게 조상의 음덕으로 과거를 치러지 않고 얻는 벼슬인 남행선정관을 제수하고 선배 벼슬아치들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허참례를 생략하도록 해주었다. 또 명을 내려 이원에게 입시하게 하고 크게 포상했다. 오래자나 이원은 무과에 급제하고 큰 읍들의 수령을 거듭 지냈다. 그는 언제나 속으로 그 승려의 신이함을 생각했지만 그를 만나볼 길이 없었다. 이원이 무신년에 호남수사가 되어 바야흐로 동진을 건너는데 배에 탄 한 스님이 때때로 눈을 들어 유심히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역시 마음이 움직여 스님을 데려오게 해보니 전에 춘천 수풀에서 만난 스님이었다. 이원은 생각지도 못하게 그를 만나니 몹시 기뻐서 행랑에서 돈을 꺼내 행하를 넉넉히 주었다. 그리고 다시 앞날을 물었다. 스님은 단호히 행하를 받지 않고 말했다. 영감님의 앞날은 아직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이 물었다. 내가 아장은 되겠소. 아마 그럴 겁니다. 임자년간의 이원은 울산병사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서 도간별장이 되었다. 창의문 성공사를 감독하며 막사 안에 앉아있는데 막사 밖 몇 보 떨어진 곳에서 한 스님이 머뭇거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원은 또 마음이 움직여 부하를 보내 그를 데려와 보니 동진에서 만났던 그 스님이었다. 이원이 술을 주며 친절하게 대접하고 다시 앞날에 대해 물었다. 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영감님은 어찌 옛날 보리타작 마당에서 일하던 것을 생각지 못하십니까? 이미 곤수를 거치셨지요. 곤수는 아장과 한 등급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무얼 바라십니까? 스님이 끝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 이원 역시 한번 웃고 그만두었다. 결국 이원은 신이 한 스님 덕에 일개 농부에서 마지막으로 병사 벼슬을 하고 다음 해에 죽었다 한다. 판서신임은 호가 한죽당인데 관상을 잘 보고 살안 보는 눈이 있었다. 그는 외아들을 잃었지만 유복자인 손녀가 있었다. 손녀가 15살이 되자 홀로 된 며느리는 매일 시아버지에게 간청했다. 이 아이 신랑감은 아버님께서 친히 관상을 보시고 골라주셔요. 신공이 말했다. 너는 어떤 신랑감을 구하느냐? 80수를 누리고 벼슬은 대관에 이르며 집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들도 많이 낳는 사람이면 다행이겠습니다. 신공이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그런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나? 네 소원을 따르자면 신랑감을 빨리 구하기 어렵겠구나. 며느리는 그 이후로 신공이 집을 나갔다 돌아오기만 하면 합당한 신랑감이 있더냐고 매일 되풀이해 물었다. 하루는 신공이 가마를 타고 장동을 지나는데 여러 아이가 모여서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10몇 살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봉둔 한 발에 중마를 타고 좌우로 날뛰고 있었다. 신공이 가마를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니 옷은 몸을 다 가리지도 못했고 눈과 입이 크고 골격이 비범했다. 종에게 명하여 그를 불러오게 하니 고개를 저으며 따라오지 않으려 했다. 신공이 종 여럿을 보내 붙잡아오니 아이가 울부짖으며 말했다. 뭐하는 관원인데 공연히 나를 잡아가려 하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오?
종들이 그를 끌어안아서 가마 앞으로 데리고 오니 신공이 물었다. 너는 문벌이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 문벌은 알아서 뭐 하려고요? 저는 양반이라오. 신공이 또 물었다. 나이는 몇이고 집은 어디인가? 성은 무엇이고? 군정의 몸검사를 하는 겁니까? 왜 남의 성명과 나이, 주소를 묻나요? 저의 성은 유고 나이는 13살입니다. 저희 집은 건넌 마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묻나요? 빨리 놓아주세요. 공은 그를 놓아주고 그 집에 따라가 보았다. 비바람도 못 가리는 오두막집에는 호러미만 있는 몰락한 양반이었다. 신공이 말했다. 저는 모동에 사는 신아무개입니다. 저에게 손녀 하나가 있는데 혼처를 구하고 있지요. 오늘 댁에 도련과 정혼하고 가겠습니다. 신공은 종들에게는 절대 집에 가서 발설하지 말라 하고 잠시 다른 곳에 들렀다가 저녁에 돌아갔다. 홀로 된 며느리가 또 딸의 신랑감에 대해 물었다. 신공이 웃으며 말했다. 넌 어떤 신랑감을 구하느냐? 며느리가 처음과 똑같이 대답하니 신공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신랑감을 얻었다. 며느리가 기뻐하며 물었다. 어느 댁 도련님인가요? 댁은 어디 있고요? 그 댁은 알 필요 없다. 나중에 마땅히 알게 될 거다. 그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신공이 납치날이 되어서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며느리는 급히 사리에 밝은 늙은 여종을 보내 그 집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신랑감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고 오게 했다. 여종이 돌아와서 고했다. 집은 몇 칸밖에 안 되는 초가인데 비바람 가리기도 어렵겠더라고요. 아궁이 밑에는 이끼가 끼었고 솥 위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신랑감은 눈이 광주리같이 크고 머리는 쑥대처럼 헝클어져 있어 취할 것도 없고 볼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 아기씨께서 그 가문에 들어가시면 절구도 친히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씨는 꽃이야 오기야 자라서 비단결같이 약한 체질인데 어찌 그런 집에 시집 보낼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 낙담하여 혼이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미 납치날이 되었는지라 어쩔 수 없었다.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고 신랑을 맞이할 차비를 했다. 다음날 신랑이 들어와 예를 올렸다. 며느리가 살펴보니 과연 여종의 말대로였다. 정말 일개 가증스러운 인물일 뿐이었다. 며느리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3일이 지나고 신랑을 본댁으로 보냈다. 그런데 저녁 때 신랑이 돌아오자 신공이 물었다. 왜 다시 왔느냐? 신랑이 대답했다. 집으로 가보니 저녁밥을 기약할 수 없어서 돌아가는 입마편에 같이 왔지요. 신공이 웃으며 그를 머물게 했다. 신랑이 이때부터 계속 신공의 집에 머물면서 연일 아내의 방에서 자니 체질이 허약한 신부는 신랑에게 시달려서 거의 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신공이 걱정되어 신랑을 타일렀다. 너는 왜 연일 내침하느냐? 오늘은 나와서 나와 함께 자자꾸나. 신랑이 말했다. 공손히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밤이 되어 신공이 잠자리에 들자 신랑은 그 앞에 침구를 깔았다. 언뜻 신랑이 눈을 감는 듯 하다가 손으로 공의 가슴을 쳤다. 신공이 놀라 물었다. 무슨 짓이냐? 신랑이 대답했다. 제가 잠자리가 불안하면 혼몽 중에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공이 말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 거라. 그러겠습니다. 얼마 안 있어 신랑이 또 신공을 발로 찼다. 공이 다시 놀라 깨어나 꾸중을 했다. 조금 뒤 신랑이 또 손발을 동시에 놀려 때리기도 하고 차기도 했다. 신공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말했다. 너는 들어가서 자거라. 더 이상 너와 같이 잘 수가 없구나. 신랑이 친구를 말아안고 내실로 들어갔다. 때마침 집안 친척 부녀자가 방문해 신방에서 자고 있었다. 깊은 밤 삼경이라 그들이 놀라서 일어나 피신하니 신랑이 소리 높여 말했다. 부녀자는 모두 빨리 옮겨가고 유서방 댁만 남는 것이 좋겠소. 이런 이유로 처가 사람들은 상하를 막론하고 신랑을 다 싫어하고 신랑 대하기를 고달파했다. 이 신랑은 재상 유척기이다. 처와 향년 80까지 해로했고 지위는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아들은 넷이나 두었고 집도 부유했으니 신공의 말과 부합했다.
평안도 맹산이라 하는 곳에 갈맹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갈맹부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다. 부모님을 일찍 여위어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이라고는 헌 양말짝 하나 없었는데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해 돈을 모은 것이다. 갈맹부는 맹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섬을 사서 그곳을 개간하여 논밭을 만들고 가난하고 집이 없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또 논밭이 없는 이들에게 논밭을 주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 누구나 그를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갈맹부의 부인 김고부는 마음이 곱지 못했다. 얼굴이 고와 곱뿐이라고 한다는데 마음은 아주 미웠다. 갈맹부가 환갑이 되던 해 가을, 환갑 때 쓰려고 갈씨 부인은 술을 잘 빚어 집 뒤 갈밭 속에다 묻어두었다. 평소 갈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환갑 준비 일을 거들어 갈씨 집 경사라기보다는 동네 경사였다. 아이고 머니나, 이걸 어째, 아유, 이걸 아까워서 어쩌지. 집 뒤쪽으로 갔던 갈씨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한탄을 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죠?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얘기해 보구려. 아, 글쎄 술독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빠져 죽었지 뭡니까. 그러니 그 아까운 술을 버리지도 못하고 어떡하면 좋을까요? 어떡하긴 어떻게 해, 내다 버려야지. 그걸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게 돈이 얼마나 든 건데 버린단 말이에요. 안방에서는 구렁이가 빠진 술을 버려야 된다느니 아까워 버리지 못한다느니 하며 입씨름을 한참 벌였다. 이윽고 잔칫날이 다가왔다.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아주머니들은 음식 나르기에 바빴다. 갈맹부는 안방 제일 큰 상 가운데 앉아 축하의 술을 받아 마셨다. 술잔이 서로 오고 가기를 거듭하자 모두들 흥이 돋아 여기저기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집안을 흔들었다. 갈씨는 갈씨대로 갈씨 부인은 부인대로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았다. 같은 축하지만 갈씨와 갈씨 부인이 받는 축하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었다. 갈씨에게 축하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이고 갈씨 부인에게 축하하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하는 축하니까 다를 수밖에 없었다. 갈씨는 그 북새통 속에서도 한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손님들이 음식을 잘 먹나 살폈다. 별채 구석진 방에는 여러 곳에서 모인 거지들이 상다리가 휠 정도로 차린 음식을 먹어가며 즐겁게 놀았다. 이 자리는 말할 것도 없이 갈맹부가 부인 몰래 차려준 것이었다. 뒤곁으로 나온 갈씨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얼른 쪽문을 열고 뒤채로 갔다. 뒤채 제일 구석진 방에서 거지 일가가 자리를 잡고 음식을 맛있게 먹다가 갈씨를 보고 반색을 하였다. 거지 부부와 그 아들, 딸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그들의 몰골이란 이루다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또 아들, 딸 네 식구 모두 얼굴 손발할 것 없이 모두 짓물러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주인 나리,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요. 아버지 거지가 갈씨에게 넙죽 엎드려 말했다. 한편 갈씨 뒤를 살금살금 따라와 엿듣던 갈씨 부인은 입을 실룩이다가 비쭉 웃으면서 안채로 들어갔다. 갈씨는 그것도 모르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람을 불러 실컷 먹으라고 하고 안채로 갔다. 갈씨 부인은 조금 있다가 심부름하는 여자아이에게 음식 한 상에 커다란 수량아리 하나를 들려가지고 살짝 뒤채로 보냈다. 이것 저쪽 방거지들에게 갖다 주고 주인 나리께서 보내시는 거라고 해라. 그리고 이 술은 특별한 술이니 어른들은 물론 두 아이들도 모두 들라고 일러라. 그렇게 시키고는 밖에서 동정을 살폈다. 그렇지 않아도 기름진 음식을 먹어 속이 느끼하고 목이 컬컬하던 참에 주인 나리께서 특별히 술상을 내리셨다기에 그들은 그 술을 나누어 마셨다. 술향기가 그윽한 게 참으로 좋았다. 술주전자를 덜레덜레 들고 나오는 여자아이를 보고는 갈씨 부인은 싱글벙글했다. 그 술은 뱀이 빠져 죽은 바로 그 술이었다. 거지 일가는 실컷 먹고 마시고 또 갈씨가 챙겨준 음식 한 보따리를 들고 뒷문으로 살며시 빠져나왔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술을 많이 마셔 그런지 자꾸 졸음이 왔다. 그래서 마을 뒷산으로 가서 잠을 잤다. 얼마간 자다가 아버지 거지는 목이 말라 눈을 떴다. 해는 중천에 떠올랐다.
그러니까 꼭 하루를 잔 것이었다. 아버지 거지는 무심코 잠들어 있는 식구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이게 웬일인가? 진득진득 진물이 나던 자리가 깨끗하게 나아 있었다. 자신의 손을 보니 그것도 깨끗하고 얼굴을 만져보니 얼굴도 깨끗하였다. 아버지 거지는 식구들을 깨웠다. 잠에서 깬 그들은 좋아라 하면서 깡총깡총 뛰었다. 무엇보다도 정든 집에서 오순도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꿈같이 즐거웠다. 원래 이들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몹쓸 병에 걸려 동네가 부끄러워 집을 두고 나와 혹시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물에 얼굴을 말끔히 씻고는 갈씨 집 쪽에다 대고 고맙다고 3번 큰절을 하고는 집으로 향했다. 아,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잔치가 끝나자 갈씨 부인이 시름시름 앓더니 여기저기가 곪고 헐고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모두 불렀으나 부인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다.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하느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고소하다 고소해. 마을 사람들은 부인을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소해하였다. 갈씨가 아내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준다는 반까지 붙였으나 누구 한 사람 고치는 이가 없었다. 이 소문은 고을을 지나 아주 먼 곳에까지 퍼졌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옛날의 거지 아버지는 갈씨 부인의 병을 고쳐주리라는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났다. 갈씨 집 앞에 당도하니 해는 뉘엿뉘엿 서산에 지고 있었다.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조금 뒤에 갈씨가 나와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공손히 맞았다. 주인 나리, 제가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가 갈씨에게 예를 갖추자 갈씨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 사람은 지난 얘기를 쭉 했다. 그제야 갈씨는 반갑다며 손을 잡고 흔들었다. 갈씨 부인은 예전에 거지였던 사람이 앓던 병과 꼭 같았다. 거지였던 사람은 시침을 뚝 떼고 잔치 때 뒤채 구석진 자리에 병든 거지 4사람이 있을 때 어떤 술을 갖다 주었느냐고 물었다. 물론 심부름하던 여자아이에게 모든 건 알아낸 후였다. 갈씨 부인은 한숨을 땅이 꺼져라 크게 쉬고 잘못을 뉘우치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거지였던 사람은 그 말을 다 듣고 바로 그 술을 먹고 식구들 모두가 병이 나아 잘 살고 있다고 말했다. 마침 그 술이 아직도 남아있어 갈씨 부인은 뱀이 빠진 술을 먹고 거지 일가처럼 한숨 푹 자고는 몸이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하여 갈씨 부인은 나쁜 마음을 뜯어 고치고 이후로는 어진 갈씨를 도와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한다.